좀 심각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들어보니까 중국은 이 반도체라든지 이런 전략 산업에 대해서는 007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요. 007 프로젝트라는 게 뭐냐면 저희가 뭐 예를 들면 이제 중국에서 발표하는 그런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면은 믿을 수 없는 얘기들이 되게 많거든요. 올해 말이 되면은 CXMT의 D램 캐파가 뭐 마이크론을 위협할 수 있을 정도다.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게 돼서 정말 삼성전자가 회복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게 한 10년 이렇게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환율 2,000원 넘어간다고 봐요. 그러면 이제 제 IMF라고 봐야 되는 거죠. 특별한 경제 강의 머니 특강. 안녕하세요. 주식 초등학교 구독자 여러분. 저는 오늘의 특강을 맡은 이승우입니다. 일단 브로드컴은 아시겠지만 이제 AI 반도체 업체로 좀 부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가 된 거는 그거죠. 결국 AI는 계속 진화할 것이다. 그리고 또 반도체의 중요성이 그만큼 높다. 두 가지로 볼 수 있고 이제 또 하나는 그동안에 엔비디아의 독점력이 너무 컸는데 시장에서 그 엔비디아의 뒤를 이을 또 새로운 스타를 좀 요구하고 있다. 이런 점들이 반영된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AI는 엔비디아가 만든 세상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뭐 매출액이나 기타 뭐 이익 측면에서 이제 더 큰 기업들이 있잖아요. 뭐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업체들은 자기네가 주도하는 어떤 생태계를 좀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엔비디아가 아닌 자신들의 그런 맞춤형 반도체를 좀 용역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그런 업체로서 브로드컴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중요한 키워드가 되긴 할 텐데 그 엔비디아의 독점이 과연 깨질 것이냐 그렇게는 안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브로드컴과 엔비디아의 매출액 차이는 특히 AI 쪽에서 매출액 차이는 1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브로드컴이 좀 올라온다 하더라도 또 이런 상황에서 엔비디아가 이 성장률이 크게 뒤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장기적인 테마가 될 것 같아요. 올해뿐만 아니라 좀 더 장기적으로는 이제 그쪽에 좀 올라갈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거론되는 업체가 이제 마벨이라는 업체가 있어요. 그런 업체도 또 다른 뭐 바톤 터치할 수 있는 그런 업체로 많이 부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모바일 프로세서를 만든 업체예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이제 AP 이거를 하던 업체인데 이 관련된 AI 관련된 이 포트폴리오를 어느 정도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거기도 사실은 지난해 이제 주가도 많이 올랐고 그 많이 부각이 된 특히 이제 저전력 쪽에 그 강점이 있기 때문에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업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가는 뭐 지금 뭐 엔비디아가 비싸다 뭐다 이제 말이 좀 있기는 있는데 한번 볼까요? 지금 올해 그 브로드컴의 매출액 성장률 특히 이제 AI 쪽의 성장률 한 65%를 보고 있어요. 자기 회사가 이제 가이던스를 제시한 게 그렇고요. 엔비디아는 회사가 가이던스를 제시하진 않았지만 시장에서 보는 거는 약 60%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별 큰 차이가 안 나는 거잖아요. 또 시장 지배력이라는 측면까지 또 감안해서 보면. 근데 밸류에이션은 브로드컴이 더 비쌉니다 지금. 그러니까 사실 엔비디아가 뭐 굉장히 비싸냐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거죠. 다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에이직이 조금 더 높은 성장률을 보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뭐 엔비디아가 뭐 밸류에이션이 높다 그러는데 뭐 낮은 건 아니죠. 낮은 건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뭐 말도 안 되게 이렇게 높은 수준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지금 뭐 가뜩이나 지금 트럼프 정부 오면서 오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뭐 이런 것도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여전히 AI 중심의 주가 강세는 이어질 거고 거기에 최선봉에 있는 엔비디아를 지금 뭐 비싸니까 우리 뭐 덜어내자 이렇게 볼 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지금 그 반도체 기업들의 PER은 뭐 한 20배 후반, 27배 뭐 이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비싸죠. 비싸죠. 사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뭐 SK 하이닉스 오늘도 뭐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지만 말도 안 되게 좀 싼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밸류에이션으로 좀 저평가된 걸 찾는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찾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사실 뭐 생각은 할 수 있죠. 그리고 뭐 거기에 뒤에 일론 머스크가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소문이 있는데 그거는 뭐 제가 알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뭐 여러 가지 인텔이 그만큼 이 코너에 몰렸고 여기서
과연 이 회사가 제대로 과거와 같은 영광을 차지할 수 있을지 좀 불투명한 상황에서 뭐 궁여지책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인텔도 뭐 나름대로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자기네들은 CPU도 있지만 또 파운드리도 있고, 그럼 이거를 뭐 분리해서 할 건지, 이번에 루머는 뭐 한꺼번에 한다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쉽진 않아요. 그래서 또 일부 루머는 아까 일론 머스크도 있었지만 뭐 글로벌 파운드리 뭐 얘기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글로벌 파운드리 가능성은 제로고, 그러니까 사실 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어쨌든 상황이 심상치 않은 국면을 접어들었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때 AMD는 사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좀 약간 허접한 회사였고, 인텔은 세계 최고의 회사였죠. 이제 거기서 떨어진 것이고, 그리고 AMD는 그때 덩치가 작았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두 사업을 분리한 거잖아요. 원래는 AMD도 인텔 같은 회사였는데 설계 부문만 떼어내서 AMD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 제조업체를 떼어내서 글로벌 파운드리를 만들었고, 그 제조업체, 그러니까 파운드리 쪽을 그 아부다비에서 이제 투자해서 이렇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거에 비하면은 인텔은 훨씬 큰 회사죠. 그래서 뭐 처리하기 이렇게 만만치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아까 뭐 인텔 계속 물어보셨는데, 사실은 인텔 뭐 어쨌든 미국 정부에서는 당연히 살리려고 하겠죠. 그래서 그냥 독자 생존할 수도 있고, 다만 좀 시간이 걸릴 것이고 또 자금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이제 굉장히 많죠. 그래서 지금 언론에 뭐 많이 나오는 회사는 CXMT인데 이제 여기는 비상장이잖아요. 그죠? 뭐 그런 상황이고, 또 다른 이제 비상장 업체로 YMTC도 있습니다. 상장사 중에서는 제일 시가총액이 큰 게 중국에서 SMIC. 여기를 봐야 될 거고, 그 이외에도 이제 제가 관심 있게 보는 회사들은 나우라 테크놀로지라는 이제 장비 회사가 있고요. 또 AMEC이라는 역시 장비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정책적으로 소부장을 자체 이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쪽에도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중국의 엔비디아라고 할 수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하이곤이라는 회사도 있고요. 또 캠브리콘이라는 회사도 저희가 계속 좀 예의주시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전 세계에서 보면은 이미지 센서 하면 보통 이제 소니를 첫 손에 꼽고 다음으로 이제 삼성전자를 꼽고 있는데, 그 다음으로 이제 꼽는 회사가 중국의 윌 세미컨덕터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는 어쨌든 그 이미지 센서라는 분야에서는 세계 빅3에 들어섰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도 계속 좀 예의주시해야 되는 그런 기업들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회사가 비상장 기업이고, 지금 언론에 뭐 여러 가지 얘기들 나오는데 이거를 뭐 다 믿기도 어렵고 또 안 믿을 수도 없고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뭐 예를 들면 이제 중국에서 발표하는 그런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면은 믿을 수 없는 얘기들이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면 이번에도 GDP 5% 성장했다 하지만 실제는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도 굉장히 있잖아요. 그래서 CXMT 관련해서도 뭐 제가 그 회사를 가본 것도 아니고 사실 데이터도 없어요. 사실 공식적인 회사의 재무제표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제 시장 조사 기관들 내지는 이제 중국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자료들이고,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올해 말이 되면은 CXMT의 D램 캐파가 뭐 마이크론을 위협할 수 있을 정도다. 그거를 참 믿기가 어렵죠. 왜냐하면은 실제 저희가 받아본 데이터, 그 시장 조사 업체들이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조사한, 뭐 그것도 100% 믿기는 어렵지만 그걸 보면은 작년에 CXMT의 시장 점유율은 한 4%, 5% 그 정도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캐파가 과연 이렇게 많은 거는 같아요. 왜냐하면 장비를 그렇게 많이 사간 거는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정말 다 생산에 풀리 다 돌아가서 물량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다. 다만 무시할 수 없는 그런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위협이 되죠. 당연히 되고, 지난번에 삼성전자가 3분기 실적 발표에서 그 얘기를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중국 업체가 최근에 DDR4 물량을 많이 만들어내면서 삼성의 점유율이 좀 떨어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가격도 좀 빠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실적이 우리가 좀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이후에 메모리 주가가 폭락을 했죠. 최근 올해 들어서는 지금 하이닉스, 마이크론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기억나실 겁니다. 작년 10월부터 해가지고 12월까지는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뭐 계속 예의주시해야 되는 상황이다.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한 그 분야고요. 특히 이제 HBM과 관련해서도 실제 이제 물량들 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제 지금 이 CXMT가 만든 게 HBM2라고 이제 저희는 보고 있고, 여기 아마 하웨이의 스마트폰이나
스마트폰이나 하웨이의 그런 서버 쪽에 이제 들어갈 걸로 추정이 되는데 뭐 아직은 공식 확인된 건 아니라서 이제 조금 확인이 필요할 거고 오늘 하이닉스 컨퍼런스 콜에서도 그 질문이 나왔는데 뭐 마찬가지로 뭐 아직은 뭐 자기네랑은 거리가 있다. 다만 계속 예의주시한다. 뭐 이런 정도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되게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주는 거죠. 그래서 돈에 대한 지원도 있고 또 실제로 이제 연구 개발 인력들이 되게 많고 그쪽에서 되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방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도 좀 전략적으로 계획적으로 좀 겹치는 걸 최소화하면서 좀 밀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반도체 이 기업들에 비해서 중국은 일단 돈도 많고, 그죠? 또 하나는 시간도 많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국내 이 반도체 기업들이나 또 테크놀로지 이제 기업들이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뭐냐면 그 52시간 근로 이 제한 때문에 사실은 R&D 인력들이 충분한 개발을 지금 잘 못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100명의 연구 인력이 주 52시간 일을 해서 이제 개발하는데 중국은 한 1000명, 우리보다 한 10배 많은 그 인력이 주 80시간씩 돌려서 일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당연히 쫓아오는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그런 위기감이 상당히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반도체 업계에서는 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요청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반도체 R&D 인력들, 뭐 전체 생산은 아니고 특수한 이제 R&D 인력들에 대해서는 52시간 이 근로시간제를 좀 풀어달라. 그렇지 않으면 좀 심각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들어보니까 중국은 이 반도체라든지 이런 전략 산업에 대해서는 007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요. 007 프로젝트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인력들은 이제 일부 교대로 들어가긴 하지만 0시부터 0시까지 주 7일 근무를 돌려야 된다. 뭐 이런 거고요. TSMC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TSMC도 그 나이트 호크 프로젝트라 그래서 이 연구 인력들에 대해서는 거의 밤새서 일을 하고요. 그리고 그 늘어난 근무 시간에 대해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임금 보장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뛰어나가고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은 뭐 좋은 취지로 만든 법이긴 하지만 그게 그 기술 개발에 있어서는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금 보면은 SK 하이닉스가 잘했죠, 지금. HBM 개발 잘했는데 글쎄요, 뭐 여기서 이제 뭐 우리가 세계 최고가 됐어 이렇게 하다가는 한 3, 4년 지나면 거기도 지금 쉽지 않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이닉스 이제 경쟁자로 최근에 막 올라오고 있는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뭐 새벽까지 일을 다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R&D 그쪽에는 조금 풀어주는 게 지금은 그런 제한 규제를 좀 풀어주는 게 낫지 않나. 그래서 이게 뭐 규제 혁신 이제 저희가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런 법안들은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이게 혁신 규제법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을 좀 갖고 있습니다. 지난해 먼저 우리가 리뷰를 해보면 지난해 2024년도의 메모리 시장 굉장히 좋았죠. D램 시장이 2023년도 대비해서 매출액이 80%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낸드도 약 80% 성장을 했고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SK 하이닉스는 역대 최고의 실적을 지금 기록을 했죠. 이거 되게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그러니까 지난해 이제 하반기부터 해서 이제 조금 이상한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그게 올해 뭐 상반기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좀 진행이 되는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아주 큰 폭의 성장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성장률을 따지면 작년에 80% 성장했다면 올해는 뭐 예를 들면 D램은 한 자릿수 성장, 낸드는 한 자릿수 마이너스 그렇게 보면 뭐 성장을 거의 못하거나 뭐 아주 소폭 성장하는데 그칠 것이다.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마이너스까지는 현재는 안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AI라는 게 그래도 잘 버티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HBM 시장 같은 경우는 지난해 대비 한 2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죠.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설계를 다시 해야 된다는 게 뭐 HBM 뭐 설계를 뭐 그렇게 바꿀 건 없거든요. 그럼 뭐냐면은 D램 설계를 다시 하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많은 분들 알고 계신데 지금 삼성이 HBM 경쟁력 약화는 이 HBM 즉 그 D램을 쌓고 뭐 붙이고 여기에서 문제가 생겨서 패키징의 문제가 아니라 D램 칩 자체가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는 칩을 쌓으면 계속 문제가 더 커지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고 실제로 이제 삼성에서도 뭐 아시겠지만 원비, D램 원비 이 다이를 재설계를 해야 된다. 뭐 저는 이제 대충 그 문제가 뭔지는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부분을 그 고친다 그러고 그것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닌 거죠. 거기에 뭐 아시겠지만 D램 하나 만들려면은 공정을 한 900가지 공정이 맞물려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다 서로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러려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그러려면은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52시간 이거 제한하면은 절대 안 된다. 지금 급합니다. 뭐 당연히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 노동자들의 권익을 침해한다 그러는데 사실은 미국에도 보면 이런 노동법이 있지만 그런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이라 그래서 이런 R&D 직종이나 또는 약간 연봉이 높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거 제한을 다 거의 두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런 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삼성전자 그 국내 직원들 12만 5천 명 중에 실제로 이제 정말 그 핵심 R&D 인력 그 반도체 쪽에서 한 5천 명 내외인 것 같아요. 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좀 그 제한을 좀 해제해 달라는 이런 식의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예, 이게 지금 사실은 한 벌써 2년이 지났거든요. 삼성이 H방 하겠다고 한 지. 근데 아직도 안 됐는데 올해도 만약에 안 된다? 다 혀 깨물어야죠. 이제 사실 그러면 정말 심각하게 얘기해서. 그래서 되긴 할 겁니다. 저도 뭐 하반기쯤에는 뭐 당연히 어느 정도 이제 가시적 결과 나올 거라고 이제 당연히 생각을 하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이게 원래 작년 뭐 3분기까지 하겠다라고 이제 장담을 했었던 건데 지금 또 늦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뭐냐면 올해 필요한 물량의 거의 대부분이 지금 다 부킹이 끝났거든요. 엔비디아가 필요한 물량이. 뭐 아시는 것처럼 하이닉스가 이제 그 거의 대부분을 또 공급하게 됐기 때문에 설령 퀄을 받는다 하더라도 갈 수 있는 물량이 이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는 정말 시간 싸움이거든요. 시간이 되게 중요한데 이게 늦어짐으로 인해서 그 받는 혜택은 급격히 축소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빨리 시간을 줘야 됩니다. 아니죠. 사실은 이제 주가는 그 전부터 이제 움직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아시는 것처럼 외국인 이 매도가 조금 올해 들어서는 조금 약해졌어요. 가장 큰 뭐 뒤에도 이제 그 질문 비슷한 것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가장 큰 거는 이제 작년에 너무 많이 팔았죠. 외국인들이 6개월 동안 뭐 20몇 조 그 순매도를 이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팔았고 이런 와중에 어쨌든 삼성물은 반성문을 써냈고 그다음에 또 자사주 매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방은 받치겠다라는 것들이 명확히 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업황도 올해 상반기까지는 좀 전체적으로 안 좋아도 하반기부터는 그래도 재고 조정이 일단락되면 HBM이 아니더라도 스마트폰이나 PC도 조금 나아질 거라고 본다면 지금 뭐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팔 이유는 없는 거죠. PBR 뭐 0.9배, 뭐 1배 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외국인들이 이제 많이 그 매도 강도를 낮추게 되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기존에는 자사주를 그냥 밑에다가 받쳐놓고 외국인들이 이 물량을 던지면 이제 그거를 자사주 매입으로 다 잡으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안 팔기 시작하면 자사주를 다 못 살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가격을 올리면서 사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는 뭐 올해 상반기부터 저는 이미 이제 바닥은 좀 지나서 뭐 상승을 한번 노려볼 만하다. 단 이게 의미 있게 올라가려면 그 기술 개발 이게 이제 뒷받침돼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가 매수의 기회는 되죠. 하지만 삼성이 뭐 예를 들면 SK 하이닉스나 또는 미국의 AI 반도체 업체들보다 과연 여기서 더 상승폭이 클 거냐? 그거는 아직은 미정인 거죠. 특히 만약에 삼성이 지금 뭐 약속했던 올해 하반기에 뭐 납품 또 HBM4나 4E에 대해서 개발을 해서 또 공급하겠다 이런 계획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대감도 약간 녹아 있는데 그게 만에 하나 또 잘 안 되거나 또는 그 과정에서 이제 최근에 또 저는 이제 삼성의 가장 큰 문제가 뭐 이런 표현하기 좀 그렇겠지만 내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삼성이 그 반도체 쪽 인력 이탈이 많다 보니까 좀 약간 특별 보너스 비슷하게 좀 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줄 수 있는 한도를 좀 넘어서 그 지급을 했어요. 그래서 인력 이탈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걸 잡아두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거기까지는 좋았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의 다른 사업부에서 좀 반발들이 있고 그 과정에서 뭐 아시는 것처럼 삼성 그 모바일 쪽에서
갤럭시 S25에 들어가는 이 D램의 퍼스트 벤더로 일단 마이크론을 지정을 하는 이런 일들이 D램 공급 업체로. 그래서 이 사실은 이 내부 이 불협화음이 제일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이 삼성전자 이 경영진들이 큰 무리 없이 이거를 잘 봉합하고 거기서 또 발전적인 그런 단계로 가느냐가 매우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일단은요. 일단은 지금은 그게 워낙 컸기 때문에 워낙 지금 아픈 손가락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거라도 봉합을 하면 그래도 지금 아무 기대감이 없잖아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아무 기대감이 없는데 그래도 조금 뭐 주가는 힘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만약에 하이닉스 마저 못했다면,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이제 뭐 좋아요. 하이닉스도 좋은데 여기서 이제 한 번 또 삐끗하잖아요. 근데 막 중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서운 속도로 치고 올라오고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미국 사람들이 일 안 한다 그러지만 말씀하신 빅테크나 이런 데 가보면 다 새벽까지 다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계속 앞서 나가는 거고 엔비디아가 잘하는 이유가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일을 되게 열심히 합니다. 치고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계속 워라벨이 좋기는 하지만 워라벨 R&D 하는 사람들은 그거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자기가 맡은 그 프로젝트를 완수를 해야죠. 완수를 해야지 그 다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완수하고 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자율성을 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문제는 주고 22시간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일반 노동자들이나 특히 이 육체 노동 하시는 분들 당연히 건강권을 위해서 필요하죠. 근데 R&D 파트는 진도가 나가야 돼요. 시간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으로 하는 게 아니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게 이제 중요하고. 마지막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 우리 증권사 리서치 센터도 저희도 R&D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희도 그 제한 안 받잖아요. 그래서 아주 바쁠 때는 특히 뭐 이니시에이트 준비하고 이러는 이제 애널리스트들은 밤샐 때도 있어요. 밤샐 때도 있고 그럼 제가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그 보고서 나오거나 이제 여러분 빨리 들어가서 쉬라 그러거든요. 그거를 뭐 몇 시까지 있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사실은 훨씬 늦어집니다. 보고서나 이 진행되는 것들이. 그래서 조금 그 플렉서빌리티를 주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HBM은 2배 이상 성장할 거예요. 근데 거기서 계속 하이닉스가 지배적인 어떤 사업자로 남아있기 때문에 하이닉스는 올해 이익이 더 성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뭐 조금 더 숫자는 만져야 되겠지만 성장할 걸로 보고 있고, 그러니까 그 메모리 시장은 전체적으로 그냥 작년 수준을 보고 있는데 하이닉스는 거기서 이익이 더 성장할 것 같고, 삼성은 현재로서는 작년보다 이익이 좀 줄어들 걸로 보고 있습니다. 뭐 이미 지금 다 개발이 어느 정도 돼 있는 것 같아요. 돼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도 얘기를 한 거는 일단 올해 하반기부터 HBM4 초도 물량이 들어갈 거고, 예를 들면 12단 물량이 들어갈 거고, 내년에는 이제 16단까지 들어간다. 그래서 그쪽까지, 그러니까 앞에가 잘 되니까 결국은 그 다음 단계도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큰 기조는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원래는 이제 트럼프가 관세 물리면 되지 뭐 보조금을 왜 주냐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알아서 지을 거다 했지만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나오는 상황에서는 트럼프도 이 반도체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고, 사실 이제 AI가 중요한 건데 이제 거기에 반도체가 필수 품목이 되다 보니까 뭐 그런 큰 기조가 바뀌진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AI죠. 뭐 AI 이외에는 지금 뭐 그 답은 없고 지금 다 알고 계시잖아요. 사실 뭐 빅테크 아니면은 뭐 엔비디아가 되는 거고, 뭐 아까 브로드컴도 이제 그 대열에 올라섰고 마벨이 될 수도 있고, 굳이 이제 찾자면 또 다른 이제 좀 대박을 노리는 뭐 이런 것들이 뭐 양자 컴퓨터 뭐 이런 얘기도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비상장 기업들 중에서 이제 반도체 좀 특화된 기업들이 이제 몇몇 업체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업체들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도 좀 일부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한국이 잘 안 되고 특히 삼성전자가 주가가 좀 뭐 마이너스가 나가는 상황이니까, 미국은 뭐 엔비디아는 지난해 170% 올랐는데 삼성전자는 30% 빠지고 이런 상황이면 이제 그게 굳이 뭐 한국 주식을 지금 봐야 될 이유가 있냐 이런 생각이 되는데, 그게 이제 결국은 뭐냐면 한국 기업들 특히 이제 삼성전자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게 지금 부담인 거잖아요. 그리고 경쟁력이 그럼 왜 떨어졌냐?
뭐 경영진이 잘못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개발이 잘 안 되는 거잖아요. R&D가. 이게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만의 문제도 아니고 한국 주력 산업 전체가 지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이런 이 혁신을 규제하는 법안들은 좀 제발 좀 손을 보는 게 우리 뭐 개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후세를 위해서라도 좀 필요한 그런 과정이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그게 해결이 안 되면은 R&D가 약한 나라에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지금. 다른 나라 지금 밤새서 공장 돌리겠다고 그러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 기필코 이거는 좀 해소시켜야 될 그런 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거는 이제 초반에 이제 경영진들의 판단에 대한 차이가 생긴 거죠. 뭐 아시는 것처럼 2019년도 당시에 삼성전자가 뭐냐면 이제 매출액을 더 끌어모으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R&D 쪽을 조금 줄였어요. 워낙 다 알려진 얘기잖아요. 그래서 HBM 팀을 축소 내지는 일부 뭐 폐지를 하고 이렇게 되면서 그때 당시 꽤 뭐 적지 않은 그 인력들이 하이닉스로 옮겨가는 일들이 벌어졌고 거기에서 이제 차이가 딱 벌어지기 시작한 거죠. 지금 뭐 말씀하셨지만 그럼 하이닉스는 막 삼성에 비해서 일을 되게 열심히 하냐 그렇지 않아요. 근데 별로 열심히 일 안 합니다. 제가 하이닉스 쪽에 계신 분들도 그 방향을 잘 잡은 거죠. 그러니까 경영진들이 올바른 판단을 했고 그게 딱 맞아 떨어진 거죠. 지금 맞아 떨어져서 지금은 아주 순조롭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라벨이 되게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아주 좋은 시기를 지금 다 겪고 있는 거죠. 거기에 삼성이라는 많이 경쟁자가 있었으면 거기서도 이제 치열한 경쟁이 됐겠는데 이제 여기가 밀려난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이닉스의 세상이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쫙 가고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술은 계속 바뀝니다. 그리고 계속 복합적으로 이제 바뀌는 상황에서 아까 얘기한 뭐 미국, 중국, 대만 이런 데는 지금 막 죽어라고 돌리고 있는데 우리는 안 한다 그러면 또 몇 년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거죠. 물론 계속 잘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리스크가 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뭐 몸이 달았죠. SK 하이닉스 경영진들은 지금 이번에 보너스가 얼마가 나올까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삼성 경영진들 얼마나 지금 답답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지금 이제 생존이 달린 거죠. 삼성이라는.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후배들한테 뭘 물려줄 수 있느냐. 뭐 자기네들은 그냥 그 삼성에서 지금 뭐 임원 달고 해서 여기 왔는데 후배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런 고민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뭐 그분들이 일을 안 하는데 고민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좀 시간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십니다.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게 돼서 정말 삼성전자가 회복하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흘러내리는 상황이 되면 그래서 이게 한 10년 이렇게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환율 2,000원 넘어간다고 봐요. 그러면 이제 제 IMF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되게 심각한 이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발 이 혁신 규제법을 기필코 좀 개선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시장이 싸죠. 뭐 전 세계 지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쌉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메리트가 좀 생기는 거죠. 메리트가 생기는 거고 그런 와중에 특히 이제 반도체가 중요할 텐데 뭐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그래도 조금 나은 국면이 된다. 그렇게 되면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뭐 지금 현재 이제 들어오게 되면 크게 뭐 손해 날 가능성은 없으니 해치 차원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한국에 들어올 만한 요인은 있습니다. 다만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한국을 보기에는 펀더멘탈리 되게 너무 취약해진 부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좀 개선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뭐 전략보다는 전략은 사실 뭐 AI죠. AI 잘하는 회사에 그냥 가는 게 전략이 될 거고요. 이제 다만 저희가 체크를 하셔야 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관세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번에 취임하고 나서 행정명령 바로 관세 얘기는 안 했지만 여전히 그 잠재된 리스크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들은 계속 와치를 하셔야 될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미국과 중국의 이제 글로벌 뭐 지정학적 변화 이런 것들도 뭐 중요하겠죠. 예를 들면 그거에 따라서 아까 중국의 지금 우리 유망한 그런 반도체 기업들이 있잖아요. 이런 회사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봐야 될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기술력입니다. 기술력이 어디가 뛰어난지 이제 이거를 봐야 되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그 기술력이라는 걸
보기 위해서는 이제 요즘과 같은 이 AI가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어느 한 분야만 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아까 이제 첫 질문이 브로드컴이라는 회사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사실 브로드컴은 원래는 이제 예를 들면 와이파이 칩이나 뭐 블루투스 칩 이런 거 만들던 회사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가 왜 갑자기 인공지능이 됐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은 이 회사가 어떤 전략을 했냐, 좀 M&A 전략입니다. 그래서 그런 RF 칩이라고 하는 그런 칩들을 만들던 회사가 갑자기 소프트웨어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그리고 그 백신 회사, 그 보안 관련된 소프트웨어 회사를 또 인수를 했고, 네트워킹 회사를 인수를 했고, 그다음에 VM웨어라고 하는 미국에서 이제 몇 손가락 안에 들 정도의 큰 IT 분야의 M&A를 했죠. 이게 클라우드죠. 그러니까 그 브로드컴이 반도체 회사를 인수한 게 아니에요. 다 소프트웨어, 뭐 보안, 뭐 클라우드 이런 회사들을 인수를 했는데 그게 바로 AI를 위한 포석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기술력이라는 거죠. 기술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AI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과연 무엇이 필요한지 이게 이제 명확한 거죠. 그래서 반도체만 잘한다 이런다고 되는 게임이 아닌 거죠. 지금은. 그러려면은 사실은 뭐가 중요하다? 기술에 대한 이해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기술이 이쪽 방향으로 가게 될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요소 기술들을 가지고 있어서 이거를 하나의 솔루션으로 만들 수 있는지 이게 중요하다는 거고 거기에서 바로 이제 경영진들의 능력이 좀 차이가 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좀 그런 분들이 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삼성이 됐든 SK가 됐든 한국 반도체가 다시 뭐 세계 최고의 그런 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전체를 통합할 수 있는 그런 비전과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그런 뛰어난 이제 경영자가 좀 나오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